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할 수 없이? 제가 마스크를 좀 벗어도 되겠죠? 제가 한 달도 넘게 전에 백신을 2번 다 맞았으니까 괜찮을 겁니다. 저 강화에 살다 보니까 이런 거 없이도 살거든요, 거기서는. 그래서 아주 저는 여러분보다 불편을 더 많이 느끼는데 마스크를 매일 쓰고 살아야 되는 분들은 참 굉장히 힘드시겠어요. 그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부탁을 하셔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릴까 하다가 제가 등대집 하잖아요. 알고 계시죠? 5분만 알고 계시구나. 등대집 그 폭력가정 쉼터를 제가 지금 10년째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가정폭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이것도 가정에 대한 문제니까. 그래서 제가 50분 동안 말씀을 하라고요. 또 길어질까 봐 걱정되네. 먼저 김광일 씨가 지은 가정폭력 실상과 대책이라는 책에 나오는 어떤 분의 인터뷰 내용을 제가 요약해서 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데레사 씨 계시면 손 들어보세요. 데레사 씨. 한 분도 안 계시네. 다행이네. 제가 말씀드리는 데레사는 그냥 익명의 여기 계시는 분 아니고 어떤 데레사입니다. 53살인 데레사 씨는 반복되는 남편의 그 구타를 견딜 수가 없어서 여성의 전화를 해서 상담을 하게 됩니다. 그 상담 내용입니다. 데레사가 여성의 전화에 전화하기 전날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녀가 전화 요금을 내기 위해서 남편에게 고지서를 보여줬더니 남편은 평소보다 2-3천 원가량 더 요금이 나왔다면서 내가 없는 낮 동안에 어느 놈하고 통화를 하느라고 이렇게 돈이 많이 나왔냐고 그러면서 트집을 잡아서 데레사를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머리채를 휘어잡고 아랫배를 발로 차며 바른 말 하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고 그러면서 온갖 욕설과 협박으로 매질을 시작해서 20-30분 동안 그렇게 했습니다. 전과 다름없이 아무 말도 못하고 매를 맞는 데레사는 그 데레사를 남편은 마루로 끌고 나가서 아래층 층계로 밀어버렸어요. 그리고는 쫓아내려와서 가슴팍을 발로 차며 아내를 짓이겼고 아내는 실신해버립니다. 시어머니 84세의 시어머니와 3남매 맏딸과 셋째 아들과 작은 딸 이가 아래층에 있었지만 다른 때와 마찬가지로 엄마가 구타당하는 것을 말리면 아버지가 자기들도 구타할까 봐 때릴까 봐 무서워서 아무도 나서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2층으로 올라간 뒤에 그들은 어머니를 안방에 데려다 뉘었죠. 다음 날 아내 데레사는 꼼짝도 못하고 누워서 앓고 있었습니다. 데레사는 작년 가을 시숙에 매에 못 이겨서 자살한 동갑내 동서 시신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데레사는 자신도 그럴 수 있다는 무서운 공포심에 휩싸였습니다. 데레사는 어제 저녁 한 일간 신문에서 본 기사가 떠올랐습니다. 매 먹고 사는 아내가 많고 그 호소가 드러나고 있다. 구타당하는 아내들은 고립되어서 힘들게 살지 말고 상담을 받고 가정폭력 문제를 사회 문제화할 때 가정폭력 문제를 줄여나갈 수 있다는 내용의 신문 기사였습니다.
데레사는 그동안 매맞고 살아온 29년이란 세월이 너무나도 기가 막히고 분해서 그 억울함에 몸소리 쳐줬어요. 이제는 정말 누구에게라도 터놓고 속 시원히 하소연을 하고 싶은 심정이 강하게 일어났고, 또 상담자의 그 간곡한 요청에 모든 것을 맡겨버리고 싶은 심정을 가지고 그 면담에 응하게 됐습니다. 그럼 데레사가 당한 폭력 이야기를 좀 더 하겠습니다. 데레사는 29년 전 24세의 2살 위인 이 씨라는 분과 결혼을 합니다. 남편의 구타 행위는 결혼 1개월 후부터 시작이 되었답니다. 결혼 후 직후는 시골 친정에서 잠시 살았는데, 결혼한 지 한 달 만에 남편의 고향 어른들에게 인사드리러 가던 날, 남편은 무조건 따귀를 때리고 주먹으로 가슴팍을 2번, 그렇게 데레사는 얻어맞았습니다. 그 이유는 시부모님에게 드릴 선물 때문에 언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언쟁을 하다가 그 언쟁이 폭력으로 변한 거죠. 당시 친정에 임시로 기거하고 있었으므로 데레사는 친정 식구들에게 부끄럽고 창피해서 폭력 사실을 꾹 참아왔습니다. 더욱이 심장병으로 고생하시는 친정어머니가 그 사실을 알면 충격을 받으실 것 같아서 아무 소리도 하지 못하고 그저 남편의 의견에 따라 시댁에 첫인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가는 차 안에서 남편은 미안하다고, 그러면서 많이 아팠느냐고 위로의 말을 해주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다시는 이러지 말자고 다짐까지 했답니다. 마음이 가라앉은 데레사는 남편의 행동이 조금은 이해가 될 것도 같았고, 자신에게는 남편의 말에 순종하지 않았던 것이 잘못되었다는 이러한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결혼한 지 몇 달 만에 친정집을 나와서 이제 분가를 해서 막내 시누이와 함께, 시어머니와 함께 신혼살림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혼 4개월 만에 첫 아이를 가졌는데, 그 무렵 남편은 회사 일로 바쁘다면서, 친구 집에 일이 생겼다면서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한 달에 한두 번씩 외박을 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 무렵 시누이로부터 남편이 여관집 여자와 가까이 지낸다는 이러한 말을 전해 듣고 데레사는 남편에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대뜸 계집년이 강자가 심하다 이러면서 아내의 목을 조르고 머리를 찢어 댔답니다. 그런데도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꼼짝도 않고 모르는 척. 데레사는 그런 말을 듣고 스스로 소화하지 못한 자신의 마음이 좁다고 생각이 되어서 남편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지 말아야 되겠다고 다짐을 합니다. 결국 그런 자신의 행위가 남편의 폭력을 자초한 결과가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시어머니는 자신의 과거사를 이야기하면서 아내가 그런 것도 이해하지 못하면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하면서 데레사를 타이르기도 했습니다. 이렇다 할 이 특별한 이유도 없이 한 달에 한두 번씩 폭력은 계속되었습니다. 결국 남편의 폭력으로 데레사는 7개월 된 태아를 사산하고 맙니다. 데레사는 자기가 참을성이 없고 정말 남편을 이해 못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남편의 폭력 습관을 고쳐서 잘 살 수 있을까, 평화롭게 살 수 있을까 하는 바람을 가져보았습니다. 그래서 데레사는 남편이 집에 있는 날이면 큰 서비스로 신경을 더 많이 썼습니다.
세숫물을 떠다 받쳐주고 발도 씻어주고 손톱 발톱도 깎아주고 아무튼 등등 어떻게 해서든지 남편의 비율을 맞춰서 큰 소리 나지 않게 하고 친정 어머니의 말씀처럼 조용히 일부 종사해야겠다고 결심을 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폭력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나이 갈수록 점점 더 심해지고 잔인해져서 어떤 때는 약탕관을 깨서 등을 찌르면서 때리기도 하고 머리카락을 뽑아서 파마도 할 수 없게 되기도 했답니다. 또 연탄 집게로 심하게 두들겨 패기도 하고 아무튼 또 아이들 앞에서 옷을 벗기기도 하고 술병, 몽둥이, 골프채 등 닥치는 대로 손에 들고 구타를 합니다. 그런 결과 늑골과 요추에 골절상을 입기까지 합니다. 대리사는 병원 치료도 받으러 다니곤 했는데 그때마다 남편은 아내의 곁을 떠나지 않고 의사가 질문을 하면 아내가 대답하기도 전에 자기가 먼저 대답을 하곤 했습니다. 대리사는 창피하기도 하고 자존심도 상해서 의사가 왜 그랬느냐고 왜 다쳤느냐는 질문에 그저 넘어졌다거나 물건이 떨어졌다든가 등등 다른 핑계를 대곤 했습니다. 남편은 의사와 간호원 앞에서는 온갖 친절과 자상한 태도를 보이면서 상처를 어루만져주며 큰 걱정을 하는 척 했습니다. 그러나 병원에서 돌아와서는 치료비가 비싸다느니 등등 병원과 의사를 비난하고 돈이 아깝다면서 2, 3일 정도 병원 치료를 받게 하고는 동네 약국에서 자기 손으로 약을 조금씩 사다가 주곤 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의 구타는 점점 심해서 과도를 목에다 대고 내까지 년 죽이기는 식은 죽 먹기야 하면서 협박을 하는가 하면 만약 도망가거나 하면 어디든지 찾아가서 죽여버리겠다고 이렇게 협박하곤 했습니다. 이러한 생활의 반복으로 대리사는 정신이 혼미해졌고 헛소리를 내며 헛것이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TV 시청료나 신문 대금을 받으러 오는 남성만 봐도 가슴이 울렁거리고 식은땀이 흐르면서 공포심에 떨곤 했습니다. 밤에는 남편한테 매맞는 꿈을 꾸다가 수술하쳐 놀라서 잠을 깨고는 밤을 하얗게 새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상태가 오래 가다 보니까 음식도 먹을 수가 없었고 몸은 점점 더 나날이 쇠약해져 갔지요. 때로는 이러한 공포에서 벗어나고 싶은 충동에 자살을 하면 편안해질 것 같은 생각도 들었습니다. 결국 이러한 증상으로 정신병원에 2개월 동안 입원 치료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때도 역시 시어머니와 남편은 대리사의 성격이 지나치게 예민해서 소심해서 그렇다면서 별로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었어요. 이렇게 남편은 별구실을 다 만들어서 아내에게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이러한 폭력이 심한데도 불구하고 심지어 시누이는 오빠가 아내를 너무 사랑해서 그렇다고까지 말하곤 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일이 반복되다 보니까 대리사 자신도 모르게 남편이 조금만 친절을 베풀어도 눈물이 나도록 고마워서 그런 순간이 오래 갔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도 남편이 폭력을 쓸 때면 인간의 탈을 쓰고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싶어서 이혼을 해야 되겠다는 이러한 각오도 몇 번씩 했지만은 그러나 그 용기도 잠시뿐이었죠. 남편이 폭력 후에 친절히 대해주고 살림 잘하는 알뜰한 아내라고 칭찬을 해줄 때면 모처럼 가졌던
각오나 용기가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의 폭력이 신혼 초기에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였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심해져서 7년이 지났을 때는 한 주에 한두 번으로 늘어나기도 했어요. 남편은 한 번 폭력을 시작하면 보통 자신의 기분이 풀릴 때까지 20-30분씩 구타를 계속했습니다. 이렇게 남편은 아내를 규칙적으로, 계속적으로, 그리고 계획적으로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또한 남편은 아내에게 폭력뿐만 아니라 일체의 재정 문제도 여유를 조금도 주지 않았습니다. 저금 통장은 물론 한 푼의 돈이라도 갖고 있지 못하도록 철저히 감시하였습니다. 생활비 중에도 돈이 좀 큰 금액이 나가는 것이라면 남편이 직접 지불하거나 사다 주고 적은 돈, 예를 들어서 반찬값이라든가 식료품값 정도, 일용품만을 조금씩 주곤 했던 것이죠. 그래서 데레사는 단돈 1,000원의 융통성도 가질 수가 없었답니다. 이렇듯 데레사는 29년 동안 결혼 생활에서 데레사의 자신이 가정생활 용품을 선택해서 직접 사보거나 자신이 갖고 싶은 것을 한 번도 구입해 본 적이 없다고 그럽니다. 자, 그러면은 또 그 아내에게만 그렇게 폭력을 행사한 것이나 아니라 또한 자녀들에게도 남편은 그렇게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5남매를 두었는데 그 5남매에게도 그렇게 했고 젖될 무렵부터 벌써 매맞으면서 자녀들이 성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남편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왔길래 이런 사람이 되었을까요? 데레사의 시아버지는, 그러니까 남편의 아버지죠. 시아버지는 시골에 고급 공무원을 지낸 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면장 정도 되는 거겠죠. 예. 그 역시 심한 아내 폭력자였고 자녀 역시 이 폭력을 자녀에게도 행사했습니다. 시아버지는 22살 때 중매로 시어머니와 결혼을 하였는데 결혼하기 전에 이미 여자가 있어서 딸을 두고 있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시어머니를 결혼 초부터 몹시 구타하였는데 헛간에 끌고 가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부삽이나 몽둥이로 닥치는 대로 등과 허리를 구타하곤 했답니다. 그는 또 머리채를 잡아 땅바닥에 찢기도 하고 목을 조르거나 얼굴을 때리기도 했답니다. 아이들 앞에서는 머리카락을 휘어잡고 발로 허리를 차곤 하였는데 이럴 때 아이들이 울거나 도망가려고 하면 낚아채서 아이들까지 엎어놓고 발로 마구 짓밟곤 했다고 합니다. 데레사의 남편 이 씨가 한 번은 구타를 피해서 도망가려다가 붙잡혀서 그 인두짜리를 던지는 바람에 이마에 맞아서 그 흉터가 남아있다고 그래요. 시아버지는 시어머니를 구타한 후 멍이 들거나 살이 터지면 또 계란을 갖다가 문질러주고 살이 터진 곳에는 생고기를 붙이라고 갖다 대주기도 하곤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이 폭력하는 남자들의 전형적인 모습이기도 합니다. 시아버지는 첩을 3식이나 거느렸는데 본처 자식과 함께 19남매를 두었답니다. 오늘날 그런 사람들이 좀 필요한데 애기들 안 나니까요. 예. 셋째 첩은 3남매를 낳고 살았는데 시아버지로부터 절구대로 몹시 구타당하던 날 친정오빠가 마침 왔었는데 친정오빠가 데려간 후에 돌아오지 않았답니다. 나머지 2첩은
시아버지에게 맞아서 골병이 들어서 시아버지보다 먼저 60세 전후에 일찍 죽었다고 셋째 첩이 말하였다고 그래요. 시아버지는 아들과 딸들도 헛간이나 부엌 속에 쳐놓고 몽둥이로 때렸는데 데레사의 남편은 도망 나와 뒷산에 올라가서 밤을 지새우기도 했답니다. 마을에서는 시아버지가 이렇게 가족을 때리는 잔인한 사람이라고 알고들 있었지만 그 시아버지가 이웃들에게는 너무너무 잘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가정이 그래도 개의치 않았던 것이죠. 동네 사람들은. 남편의 형제 가운데는 가정폭력자와 자녀 구타자들이 많은데 그중 데레사의 시숙 아내는 매에 못 이겨서 자살하기까지 하지요. 큰 시숙의 아내, 즉 데레사의 동서는 16세 때 24세의 시숙과 결혼했는데 결혼 생활 33년간을 시숙으로부터 특별한 이유 없이 주먹이나 발길질로 구타당하며 살아왔습니다. 동서는 8년이나 위인 시숙에게 절대 복종하면서 사사건건 트집 잡혀 꼼짝 못하고 그저 순종하면서 가끔 구타당하면서 살아왔습니다. 동서는 자녀들이라면 끔찍이 생각하는 사람이고 별 말이 없는 성품이었는데 결혼한 지 1년도 안 되는 자기 막내딸이 남편으로부터 친정에서 돈을 갖고 오지 않는다고 구타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남편 모르게 200만 원을 동네 사람들한테 구워서 막내딸에게 주었는데 그 빚을 지날짜에 갚지 못해서 빚독촉을 받게 됩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시숙은 아내 머리채를 휘어잡고 온 마당을 끌고 다니면서 학대를 해서 그 막 허리와 요추의 골전상까지 입었다고 그래요. 동서는 꼼짝 못하고 누워서 5일 정도를 앓다가 다락에 있는 농약을 마시고 자살하고 맙니다. 그때 동서의 나이가 51세였다고 그래요. 이상에서 본 대로 데레사 남편과 가정은 대대로 폭력 가정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폭력자들이 그 가문에 많았어요. 데레사의 남편은 이러한 폭력 가정에서 태어나서 폭력 속에서 성장해 왔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받아 자기의 그 성품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신문에서 폭력 가정에 대한 내용을 읽은 다음에 데레사는 이제 그 전화를 할 용기가 생겼어요. 심경의 변화가 왔던 거죠. 자녀들은 시간이 흐를수록 데레사의 손길을 더 필요로 했지만 세상 만사가 귀찮아 손가락 하나 움직이고 싶지 않은 무력감에 빠져서 헤어나올 수가 없었죠. 시어머니는 너 하나 꾹 참고 살면 만사가 가정이 편안할 것이라고 하면서 그 며느리를 이렇게 저기를 했죠. 그리고 내가 그 당시 자신의 이야기를 하면서 시어머니가 자신의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그 당시 이혼을 했다고 해도 별 수 있었겠느냐, 이게 다 여자 팔자다 이러면서 며느리를 회유시키는 거죠. 실제 데레사 자신도 자신의 희생으로 자녀들 5남매를 성공시키는 길이
자기가 마지막 할 길이라고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만일 자식을 두고 나가거나 죽는다면 자녀들은 모두 불량아가 될 것이 뻔했고 그것이 큰 걱정이 되었습니다. 데레사가 50세 되던 해 데레사에게 절대적인 존재였던 친정어머니가 딸이 구타당하는 광경을 직접 목격하게 됩니다. 친정어머니가 연로하시기도 했지만 그 충격으로 인해서 보름 정도 앓다가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친정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1년 뒤 동서가 자살한 사건을 목격하고 나서 곧 이런 악몽 같은 생활을 청산해야 되겠다고 결심하기에 이르릅니다. 그러나 그 다음 해 큰아들과 둘째 아들이 결혼하게 되어서 그때까지만 참고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데레사는 여성의 전화, 폭력당하는 사람들이 전화를 할 수 있는 곳이 여성의 전화입니다. 거기에 전화를 하게 되었고 수차례 전화 상담과 면접 상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상담원이 일러주는 대로 29년이나 안 만나고 지냈던 고향 친구들, 또 학교 친구들, 동창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오빠들에게 그동안에 살아온 이야기를 밤새워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전에는 부끄러워서 자존심 때문에 말하지 못했던 내용들이었죠. 왜 진작 이런 행동을 하지 못했는가 싶어서 정말 한없이 후회스러웠습니다. 남편이 그토록 데레사를 고립시켜 놓은 이유가 무엇인지를 이제야 알 것 같았던 거죠. 동서가 자살한 사건과 친정어머니가 돌아가신 사건은 데레사에게 무엇보다도 큰 결정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살아온 것처럼 참고 살다가 자살하는 꼴을 자식에게 보이는 것보다는 용기 있게 이혼하고 남은 생이지만 사람다운 대접을 받고 살아보는 것이 데레사의 마지막 남은 희망이자 행복이라고 믿게 되었던 것이죠. 마침 이 무렵 남편은 25이나 아래인 처녀와 방을 얻어놓고 이중 생활을 하고 있었으므로 남편은 데레사가 이혼하자는 제의를 얼른 받아들여서 이혼을 하게 됩니다. 데레사는 이혼 후에 그 오빠들의 도움으로 이제 살아나가게 되었는데, 자, 그럼 가정폭력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제가 애미 운동을 한 35-6년, 거의 40년 가까이 애미 봉사자로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일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애미 주말을 하고 이런 것도 힘들었지만 그보다 정말 힘들었던 것은 바로 이 가정폭력 문제 때문에 상담을 해오는 경우에 그분들을 어떻게 내가 할 수가 없는, 이게 가장 힘들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좀 그런 기회가 생기면 이 폭력 가정을 돌보는 일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종종. 그러다가 제가 교구청을 이제 나오게 될 때 제가 주교님께 10년 전이죠. 그러니까 2010년에 교구청을 나오면서 부탁을 했습니다. 제가 이런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허락을 주셔서 강화에 살림을 차렸어요.
강화의 살림을 차려서 등대집을 지금 이제 11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30몇 명 이상이 다녀가셨고 그분들이 다 지금 잘 살고 계십니다. 어떤데 우리 집에 놀러도 오시고 그래요. 또 자기 남편을 데리고 오기도 해요. 그럴 땐 참 행복합니다. 그러면 가정폭력이란 뭔가? 동서양을 막론하고 존재하는 가부장적인 사회문화는 남편의 아내에 대한 폭력을 묵인하고 오히려 조장하기까지 해왔습니다. 우리나라 속담 중에 부거와 아내는 3일에 한 번씩 두들겨야 맛이 좋다 이런 말이 있어요. 또 미국에는 결혼한 아내를 때릴 수 있는 자격증이다. 결혼은 아내를 때릴 수 있는 자격증이다. 물론 이건 옛날 얘기겠지만 아무튼 요즘은 그런 얘기가 안 통하겠죠. 아무튼 그런 말이 있었다고 그래요. 영국에서는 남편이 아내를 때릴 때 사용되는 몽둥이는 엄지손가락보다 얇은 것이어야 한다. 이런 말도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동서양을 막론하고 이런 가정폭력이 옛날부터 있어 왔던 거죠. 그럼 가정폭력이란 뭐예요? 가정폭력은 가족 내 한 일원이 다른 가족 구성원에게 강제적인 힘과 통제력을 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근데 요즘은 아이들에게 가하는 폭력을 아동폭력이라고 부르죠. 노인에게 가하는 폭력은 노인폭력이라고 부르고요. 가정폭력을 대상에 따라서 세분화하였기 때문에 가정폭력은 주로 부부 사이에서 벌어지는 폭력을 지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아동폭력이나 노인폭력이나 다 가정폭력에 해당됩니다. 또한 90% 이상의 가정폭력 피해자가 여성이며 남성도 있어요. 한 10% 정도 돼요. 피해 정도가 심한 피해자가 대부분 여성이기 때문에 가정폭력과 아내폭력은 동일한 용어로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폭력의 종류를 보면 정서적인 폭력이 있습니다. 비하하거나 무시하여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느끼게 해주는 일, 미쳤다고 느끼게 하는 일, 창피를 주고 죄책감을 느끼게 하는 일,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일,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거나 완벽을 기대하는 것, 또 눈빛이나 특정한 행위로서 위협하는 것, 주위의 물건을 난폭하게 다루어서 막 소리나게 하고, 예를 들어서 부인들이 설거지를 막 화나면 요란하게 하죠. 그런 것도 다 포함입니다. 또 운전을 난폭하게 하는 것, 지속적인 통제, 말과 행동 이런 것들 통제하는 것, 또 남성 우월 위주의 역할 분담을 강요하는 것, 집안의 모든 일을 단독으로 결정하는 일, 이런 등등이 정서적인 폭력에 해당됩니다. 언어 폭력이 있습니다. 소리를 지르는, 욕을 하는 것, 무시하는 말, 자녀들 앞이나 아는 사람들 앞에서 막 나쁜 말을 하는 것, 또 죽이겠다거나 폭력을 가하겠다는 등의 위협적인 말을 하는 것, 지속적으로 흉을 보거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이런 것들이 언어 폭력이 되겠습니다. 또 경제적인, 재정적인 폭력이 있는데 집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정보를 숨기거나 거짓말을 함, 또 집안 물건을 부수고 망가뜨림, 돈을 빼앗거나 지출을 통제해서 경제적으로 의지하게 함, 학교나 직장에 다니는 일을 방해 혹은 오히려 돈을 벌어 오라고 강요하는 것, 친정에서 돈을 가져오라고 강요하는 행위 등등이 경제적인, 재정적인 폭력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또 방치와 무관심도 가정폭력에 들어갑니다. 의식주를 제공하는
기본적인 책임을 회피하거나 처자식이나 노부모가 필요로 하는 것, 예를 들어서 의료나 교육 등을 의도적으로 제공하지 않는 일, 폭력 사실을 무시하거나 부인하는 것, 특히 가해자의 가족에게 그러한 행동을 하는 것, 또 정서적인 필요를 충족시키지 않는 일, 바람 피우는 일 등등이 바로 방치나 그 무관심의 폭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가장 쉽게 드러나는 폭력이 이제 신체적인 폭력이지요. 밀거나 당김, 끌어안았다가 던짐, 따기, 때림, 머리카락을 쥐고 흔드는 것 등등, 아무튼 몸을 괴롭게 하는 이러한 폭력이 신체적인 폭력이 되겠습니다. 아까 심한 경우에는 계단에서 밀어버리기까지 했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게 다 신체적인 폭력에 들어가겠죠. 또 성폭력이 있습니다. 성과 관련된 저질스러운 표현, 성적으로 창피를 줌, 원하지 않는 성적인 행위를 요구하는 것. 아까 잠깐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마는 대리사회가 가장 수치스럽고 참을 수 없었던 것은 그렇게 폭력을 행하고 나서 육체 관계를 요구하고 그거를 행하는 거예요. 이때는 대리사는 정말 치욕감을 느끼고 고통을 느꼈다고 그래요. 아무튼 원하지 않는 성적인 행위를 요구하고 고의적으로 고통스러운 행위를 하는 등 상대를 성행위의 도구로 생각하는 행위나 말 등이 성폭력입니다. 부부라고 해도 원하지 않는 성관계나 행위를 강요할 권리가 없으며 요구에 복종해야 할 의무 또한 없습니다. 그것을 강제로 시도하거나 강제로 요구했을 때 그때는 부부 성폭력이 됩니다. 아동을 이용한 아내 폭력이 있습니다. 자녀들을 포섭해서 내 편으로 만드는 등등 부부 사이의 다툼에 자녀가 가담하게 만든다거나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위에 열거된 여러 종류의 폭력을 가하는 경우를 말한다. 우리가 꼬마들 놓고서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이런 적이 잘하죠. 예? 예, 이것도 별로 좋은 거 아니에요? 위에 열거된 여러 종류의 폭력을 가하는 경우 이런 것들을 아동폭력이라고 말합니다. 간혹 극악한 가해자가 청소년기의 자녀들을 이용해서 피해자인 아내에게 신체적인 폭력을 가하는 경우도 있다고 그럽니다. 또한 부부 사이의 싸움을 자녀가 말리는 도중에 의도하지 않았거나 자녀가 다치는 경우도 있어요. 요즘에 특별히 아동폭력에 대한 뉴스가 많이 나오잖아요. 오늘 여기 오는 도중에 라디오를 들었는데 그 라디오에서도 아이를 물고문을 해가지고 죽였다는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자기가 낳은 아이는 아니고 이제 이렇게 입양을 했던 모양인데 그러려면 못하러 입양을 하냐고. 아주 참 답답해 죽겠어요. 아무튼 이러한 것들이 가정폭력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의논해 올 때 제가 애미를 하면서 상담해 올 때 답답함 이러한 것들을 아마 여러분들이 상상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여러분 중에 이런 분 안 계시죠? 여기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요것만큼도 해당되는 거 없죠? 있어요? 대답 안 하면 있는 거예요? 네, 없으실 거예요. 네, 그렇지만 우리 주위에는 있어요. 여러분 주위에 그런 분들이 계시면 우리 등대집으로 보내주세요. 어떠한 조건 없어요. 국적 상관없어요.
종교 상관없어요. 나이 상관없어요. 다만 딱 안 되는 거 한 가지 있어요. 남자만 안 돼요. 남자만. 왜냐하면 둘 다 받을 수는 없잖아요. 한 집안에. 그래서 남자만 말고 나이, 성별, 종교, 국적 다 상관없이 우리 등대의 집에 보내주시면 공짜로 먹여주고 공짜로 재워주고 심하면 옷도 사주고 무슨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드리는 소명이에요. 여러분 중에는 등대의 집에 놀러는 오셔도 돼요. 놀러는 오셔도 되는데 들어오시지는 마세요. 여러분은. 그러나 여러분 주위에 그런 분 꼭 찾아서 보내주셔요. 제 생각에 요즘 코로나 때문에 그런 분들이 더 많아졌을 것 같은데 오히려 코로나 때문에 요즘 안 오셔요. 하지만 상관없어요. 우리 저기 강화 거기는 안전해요. 아주 안전해요. 그래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직 50분 안 됐죠? 대답들 안 하시니까 아직 안 됐지? 네,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가정 축복 이야기를 하라고 그러셨는데 가정 축복 얘기는 안 하고 그냥 폭력 얘기만 하니까 좀 그래요. 그래서 신데렐라 얘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신데렐라. 추워 하면서 새해를 맞았는가 싶었는데 어느새 금년도 이제 절반이 지나가고 있고 무더위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저는 처복은 없지만 여복은 많은 등대지기입니다. 아니에요? 그 주인공 상드리옹, 이게 불어예요. 상드리옹, 그 상드리옹이란 말은 굳은 일을 도맡아 하는 여자라는 뜻이라고 그래요. 그 상드리옹의 이야기가 민담으로 전해 내려오던 것을 프랑스의 동화 작가 샤를 페르가 그 옛날 이야기 수록하면서 처음 출판된 것이 이 신데렐라라고 그럽니다. 원래 샹들리온인데 이것이 영어로 쪽이라서 신데렐라가 됐는데 신데렐라는 뜻은 죄를 뒤집어 쓴다, 죄를 뒤집어 쓰다 이런 뜻이라고 그럽니다. 부엌 아궁이 앞에서 맨날 일을 하다 보니까 붙여진 별명이죠. 이 신데렐라 그러면 우리나라 동화도 있죠. 뭐죠? 콩쥐팥쥐 아닌가? 네, 맞죠? 네, 콩쥐팥쥐 비슷한 내용이죠. 일찍 어머니를 잃은 신데렐라는 계모 밑에서 온갖 서러운 일을 겪으면서 살지요. 심술꾸러기인 계모의 두 딸은 신데렐라를 괴롭혔고 아버지마저 돌아가신 후에 집안일을 하느라고 온통 재투성이 신데렐라는 계속 놀림을 받으면서 일만 해야 했지요. 왕자가 차린 무도회장에 심술꾼들이 가버린 집에서 울고 있는 신데렐라에게 요정이 나타나서 그녀를 무도회장으로 데리고 갑니다. 물론 요정은 멋진 옷과 유리 구두까지 마련해서 신데렐라를 아주 예쁘게 꾸며주었죠. 한 요정이 나타나서 마술 지팡이로, 호박은 금마차로 만들어주고 생쥐들은 말로, 큰 쥐는 마부로 만들더니 예쁜 옷과 유리 구두로 신데렐라를 변신시켜 주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12시 전에 집에 돌아오라던 요정의 말이 생각이 나서 급히 집으로 돌아오다가 유리 구두 한 짝을 잃어버렸죠. 그 한 짝을 주운 왕자는 그 구두의 주인과 결혼하겠다고 선언을 했는데 그 구두의 주인공이 바로 누구였어요? 신데렐라였죠. 그래서 이제 참 극적으로
신데렐라는 왕자님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동화는 이렇게 끝납니다. 신데렐라는 왕자님과 결혼하여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이러고 끝나요. 그렇다면 과연 이 제투성이 신데렐라의 결혼 생활이 행복했을까요? 온갖 서러움 속에서 지냈던 신데렐라는 겉옷만 제투성이었을까요? 겉옷을 제투성이 옷에서 예쁜 옷으로 갈아입었다고 해서 속옷까지 말끔해졌을까요? 왜 동화는 결혼한 것으로 끝냈을까요? 왜 많은 이들이 이상적인 사람을 만나서 왕자와 공주처럼 결혼을 했는데 지금 행복하지 않을까요? 제가 지금 47년 동안 수백 상 혼인 주례를 했는데, 혼인 성사를 주었는데, 제가 결혼할 때마다, 혼인사 때마다 짓궂게 질문을 했습니다. 신랑 입에다 마이크 대고 사랑해? 대답해야죠. 사랑합니다. 얼만큼? 그러면 그들의 대답이 신랑 신부할 것 없이 다 같이 대답이 뭔가 하면 하늘만큼 땅만큼. 80%는 그렇게 대답했어요. 그럼 그렇게 하늘만큼 땅만큼 사랑하던 그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요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혼합니까? 우리 속에 있는 어떤 부정적인 힘, 열등감과 두려움, 또 회의와 버림받은 마음, 죄의식, 불신감 등등 이러한 것들을 상한 마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러한 상한 마음들이 그 꿈을 갉아먹기 시작합니다. 결혼이 잘못된 것도 아니고 왕자가 바람난 것도 아닙니다. 문제는 신데렐라의 그 제투성의 이 가슴 속에 있는, 마음 속에 있는 시달린 마음, 두려움, 열등감, 학대받던 마음, 이러한 상한 마음들이 꽉 차 있어요. 자기가 신데렐라로서 계몸 밑에서 학대받던 마음들이 치유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조건과 축복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을 누리지 못합니다. 이런 상한 마음, 깨어진 마음을 치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러한 이상적인 사랑을 한 사람으로서 완전히 자기는 죽고, 상대방이 왕자요, 나는 신데렐라. 그래서 자기는 왕자 앞에서 죽고, 그래서 상대방에게 몰입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신데렐라의 경우에 나는 배운 것도 없고 비참한 출신이고, 또 아무튼 그 신데렐라인데 왕자님은 하늘 같은 분으로서 그 속에 자기는 완전히 없어지고 인격이 없어지고, 그리고 그래서 완전히 복종하는 그러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 유교 문화에서 여인들의 모습이 그랬습니다. 요즘에는 어떤 지방에서는 남편은 하늘이요, 아내는 땅이라지요. 부부는 서로 자기 인격이 인정받고 사랑받아야 하는데, 그 인격이, 한쪽 인격이 완전히 없어지게 되면 그 속에 행복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의 부속물처럼 되어버리죠. 물론 언뜻 보면 참 좋은 관계인 것처럼 보입니다. 큰 소리가 나지 않지요. 아주 조용하지요.
그러나 이것은 신앙적으로 보아도 옳지 않습니다. 하느님께서 맹목적인 복종을 원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일 하느님께서 맹목적인 복종을 원하셨다면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시지 않고 선악과도 만들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사랑이란 하나의 인격적인 선택입니다. 또 사실 남편도 아내가 시녀처럼 굴면, 그래서 아내에게서 그 모든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아마 그 속은 허전할 것입니다. 내가 하냐하고 사는 건가? 또 아내로서 인격적인 사랑을 하지 못하면 또한 아내도 남편으로부터 모든 것을 받지만 인격적인 사랑을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남편이 죽으면 완전히 자기 해체가 되어서 자기 존재가 없어진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심한 우울증에 빠져버리는 사람도 있는 거죠. 두 번째로, 상한 마음을 치유하지 않으면 상대에게 완벽한 사랑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것이 환상과 꿈을 깨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연애할 때는 환상과 꿈이 깨지지 않는 것이 가능할지 모르지만 결혼 생활에서는 꿈이 현실화되기 위해서 그 꿈이 한없이 깨어지는 고통을 맛보게 됩니다. 결혼의 꿈과 환상이 서서히 깨지면서 깨어진 그 자체를 받아들여야 하는데 두려움과 불신과 버림받음 같은 상한 마음이 있으면 그 꿈을 깨지 못하고 서로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하면서 상처가 생기고 아픔이 생기게 됩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느님께서 그 많은 사랑과 능력을 보여주셨지만 더 많은 것을 요구하면서 불평하고 배신하였음을 우리는 탈출길에서 봅니다. 보통 사람들의 결혼 생활이 이렇습니다. 결혼 전에 꿈을 깨지 않고 무리하게 요구하는 것은 이렇게 상한 마음, 깨진 마음 때문인데 이러한 사실을 인식하지 못해서 불행한 결혼 생활을 계속하는 부부들을 우리 주위에서는 상당히 많이 봅니다. 우리가 부부로서 열심히 대화하며 잘 살고 있지만 과연 우리 안에 있는 상한 마음들, 깨진 마음들이 온전히 치유되었는지를 생각해 볼 일입니다. 다행히도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하느님의 은총으로 서로를 치유해 줄 수 있는 혼인성사의 은총을 받았습니다. 이 혼인성사의 치유의 은총을 잘 간직하고 적재적소에서 그 은총을 받도록 합시다. 주님의 사랑을 통해서. 금년 여름도 꽤 무더울 거라고 하는데 더위 먹지 마시고 하느님 안에서 늘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